대한민국 현안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본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윤지숙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랬다면서요? 해임된 다음에? 기자가 전화를 해서 네. 심정을 물었더니 괜찮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지 않겠죠. 예, 아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자진해서 사퇴를 했으면 어떤 명예를 지키거나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해임이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정일 겁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 같은 경우도 해임이었다. 이건 해임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10개월 만에 낙마, 결국 진흙 속의 진주는 없었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보통은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표를 내게 하는 형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장관들 바뀔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들이 사실상의 경질이다, 사표는 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해임이면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고요. 3년 동안은 공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 전 장관 어차피 공직 그렇죠. 어렵겠지만은. 네, 차이가 많이 있죠. 특히 무엇보다도 이 해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사안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터져나온 겁니다. 게다가 어민들 피해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기름때도 다 안 닦였어요. 계속 기름도 다 안 치우는 상태에서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또 그런 얘기를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 이거는 해임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타이밍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분석을 해보자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계속 이게 오래 가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수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남해로 넘어오면서 경상도, 전라도 같은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됐든 타이밍을 만약에 놓쳐서 계속 이 문제를 갔을 때 오늘 아침 일면신문의 톱이 다른 뉴스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결국 해임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뉴스 속보로 처리를 저희 이브닝 뉴스 시간에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와대가 긴급히 브리핑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준서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보통은 저도 한 20년 취재하면서 장관이 해임되거나 사표를 보통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리고 그 사표를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보통인데 이번 윤희숙 장관 해임 과정을 보면 그것조차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윤희숙 장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기회를 준다고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민생이고요. 예.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 장관이 스스로의 발언과 언행이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 양태를 보였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 장관 첫 번째 낙마하지 않습니까? 출범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낙마한 거 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해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장관을 자주 바꾸지는 않겠다. 야당이 바꾸라고 한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바꾸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다른 장관들도 여러 사람이 그렇죠. 떨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설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관점, 윤진숙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해양 행정의 전반적인 틀을 잘못 만들었다든가 이러면 해임이지만 말 한마디 실수하는 거는 사실 장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본연의 업무라기만 곁가지인데 계속 언론에 노출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언론에 사진, 코 막는 사진일 수도 있고 족감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은 분분한 겁니다만 그런 사진이 나왔다고 그래서 또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해임까지 가느냐, 자진 사퇴도 아니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뭐냐면
장관은 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는 게 장관의 몫입니다. 사고는 이미 났어요. 그렇죠. 기름 유출을 어떻게 장관이 막습니까? 사고 난 것까지는 못 막죠. 그러면 그랬을 때 장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느냐. 네. 처음에 내려갔을 때 코막은 일이 뭐게 독감인지 아닌지 그 다음 논란을 떠나서 그랬으면 보통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참모들이었으면 하루건 이틀이건 사흘이건 그 현장에 있었어야죠. 남아서 뭐 기름때도 좀 묻혀가면서 또 그 정말 진두지휘도 하고 뭐 앞에 국회에 가서 보고하는 거는 차관이 대신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한 사흘간 봤다면 때에 묻은 장관의 얼굴을 기름때를 닦고 있는 장관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다면 아마 그동안 윤진숙 장관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 말은 저 사람이 실수를 하지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좀 분위기 안 맞게 웃음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신뢰갈 수 있는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정무적 참모적 판단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진숙 장관이 청문회 할 때 제가 국회에 출입한 기자였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그랬죠. 예. 작년 4월이었었는데요. 그때 여야 그리고 특히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고요. 여당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좀 변호를 좀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모래 속에 진주를 찾았다. 그래서 한번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갖게 하고 이제 임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때도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사안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이 좀 어눌하고요. 그리고 그 태도가 좀 제가 보기에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이렇게 정직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이번 사학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한 번 더 봐줄 수 있었는데 이거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개월 만에 해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에서 이게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던 윤희숙 장관 그리고 또 윤창진 전 대변인도 언론에서는 이거 좀 부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고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어떻게 보면 강행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박근혜 표 인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요. 예. 공교롭게도요. 연구원 출신 장관들이 지난 얼마 전에 왜 동아일보가 일 잘하는 장관 뭐 5명, 뭐 평가가 나쁜 장관 5명 뽑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연구원 출신 장관들이 많았어요. 못하는 장관 중에. 예. 그 제가 써왔는데. 최문기 장관 그렇고요. 현호석 부총리 그렇고요. 이 윤진숙 장관, 방하남 노동부 장관. 다 연구원 출신들이에요. 장관 17명 중에 7명이 연구원 출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안 좋습니다. 성적이, 평가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문영표 복지도 있고, 이동필 농림, 그리고 윤성규 환경,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전무감각을 얘기했는데, 장관이라는 것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죠. 밖에 나갔을 때는 다른 부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국회 가서는 설득도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는 그 부처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런 반쯤은 정치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대변인 같은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 연구원 출신 장관들이 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은 좀 앞으로의 인선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좀 싶어요. 반대로 그게 더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 속의 진주를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뭡니까? 고시 출신들, 그리고 뭐 특정 대학교, 뭐 무슨 대학 출신들, 예. 고등학교까지 이런 어떤 사회의 주류들이 형성해 있던 자리에 드디어 이제 비주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주류의 견제도 있는 겁니다. 주류의 견제를 잘 견뎌냈고 일을 잘했다면 우리 사회의 주류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견고한 그 초롱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결국 그걸 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이 총리가 해임 건의해서 해임된 사례가 지금까지 3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2번은 고건 총리가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정호원 총리가 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2003년에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이번 사례하고. 첫째는 해수부 장관이라는 거. 둘째는 그때도 이 설화였어요. 그렇죠. 뭐 공무원 비하 발언. 11일 만에 취임한 지 11일 만에 뭐 공무원 비하 교장 선생님들 연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뭐
뭐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이 뭐 교장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뭐 매미 태풍이 올라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뭐 뮤지컬 봤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런 그렇죠. 나라 무슨 대통령이 태풍 온다고 오페라 못 보는 나라에서 뭐 사는 게 뭐 부끄럽다 뭐 이런 류의 발언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겹쳤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그동안 쌓인 거 아닙니까? 몇 개 이런 그 설화 실수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뭐 해수부 장관 잔혹사라고 할까요? 공교롭게도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해수부가 이명박 정권 때 해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업무 공백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부산 시민이라든가 또 뭐 여수도 마찬가지고요. 해안 도시들은 아주 관심도 많았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여론이 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뭐 다른 부산 지역 일간지를 잠깐 봤더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해수부 또 뭐 이런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사실 업무적 성과도 없었다는 게 또 평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바짝 긴장하고 이부터는 잘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장관이 사실은 이제 정무직이고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장관이 일단은 본인이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딱 국민만 보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사안이다. 이게 이제 자기 임명권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딱 국민만 보면은 잘 갈 수 있거든요. 예. 최근의 발언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현원석 지금 부총리도 이번에 카드 사태와 관련해서 이 뭐 소비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인 윤희숙 장관의 낙마 배경에는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1차 피해자를 GS칼텍스로 봤잖아요. 그 2차 피해자가 어민이다. 이것도 본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어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다? 그거는 이제 GS칼텍스 변호인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본인은 장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장관들도 명심을 해야겠거든요. 뭐 자꾸 엎어진 사람 등 밟은 얘기 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 1차 피해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이 났어요 집에. 그럼 불 나서 온 집안에 다 홀라당 타가지고 뭐 울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러게 불조심 하지 그랬어 이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점을 이제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정무적 관점에서도 요번에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아유 안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회 이번 발언에 문제된 발언의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다 의원들 만나고 특히 여당 의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당정협의 자리라든가 또는 그 상임위 본회의 자리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은요 장관이 그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과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 중에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아주 질문을 좀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질문 내용도 좀 얘기를 해줘요. 대충 이렇게 내가 국민들을 대변하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서 세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당신 잘 좀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줬을 텐데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소속 상임위에 있는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까지 해줬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쪽지 하나 좀 주고 왔다. 나올 때 정말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요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을 실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 뭐 욕은 많이 먹지만 그 정치인들은 어쨌건 눈높이를 국민 수준에 맞추거든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현호석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눈높이를 엉뚱한 데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보기 민망하더라 본인도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뭐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청와대에서 결정한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민심 외면 그리고 또 지방선거 바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정 수행 능력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2년 차 지금 국정 운영 밑그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 업무 보고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해양수산부가 지금 걸림돌이 딱 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선을 새로 할 텐데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여서 인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오늘 정몽준, 김황식 빅매치 본선보다 더 재미있을지 모를 예선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한면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 좀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두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공통점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뭘 고민할까요? 당 지도부는요, 어찌됐든 이걸 이렇게 흥행을 잘 만들어가지고, 일단 목표는 대선 승리지만 흥행이 일단 돼야 됩니다. 흥행이 안 되면 승리를 못 한다는 거고, 당사자인 두 사람 또는 이혜훈 의원까지 포함해서 새 후보의 입장에서는 흥행 과정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괜히 들어갔다가, 게다가 지금, 김한식 전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새누리당 당원도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당원 입당도 해야 되고요. 예.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무런 그 약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선을 겹쳐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 밑그림이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될 수 있겠다는 본인만의 확신이 없이 뛰어들기가 그래서 힘든 걸 겁니다. 저는요, 1997년에 그때 그 신한국당 구룡이라고 해가지고 대선 주자들 경선했을 때 있어요. 그때 이수성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수성 전 그렇죠. 총리. 예. 국내 최고의 마당발이라고 했어요. 총리도 지냈었고. 네. 아는 사람이 예, 아는 사람 많고 정치권에 나오기만 하면 폭발력이 엄청날 것이다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아주 관심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아마 4등이나 그쯤 했을 겁니다. 그때 YS가 밀어준다. YS계가 집중적으로 밀어준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뭐냐? 대중적인 파괴력, 폭발력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저는 김황식 전 총리가 앞으로 서울시장이 됐건 아니면 더 큰 목표가 있건 이번에 나와서 그걸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서 경선에서 자기가 당내 기반은 물론 없죠. 정몽준 의원에 비해서. 지지해주는 지금 친한 의원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 경선을 통과해내지 못하면 어차피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친박계가 혹시 김황식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경선에 뛰어들 걸 꺼려한다. 꺼려한다? 그러면요 다음 대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6선, 7선 의원이 정치 신이 나오고 경선에서 맞붙어서 내가 그걸 못 이긴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치를.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예. 경선을 하기로 만약에 결심을 한다면 이제 경선 룰 가지고 또 엄청 싸울 겁니다. 이 경선 룰은 항상 이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 새누리당 경선은 항상 대의원의 그 대의원 민심을 잡는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세는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늘리자라고 지금 5대5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딜레마에 좀 이제 빠져 있는 게 과연 이거를 여론조사 쪽으로 확 가게 되면 특정 후보가 또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본인은 이제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럼 결국 대의원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또 본인한테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치열한 또 룰싸움을 해야 돼요. 그 지금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반대로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인이 그만뒀었으니까 그때 이제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그때 또 경선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경선 룰 가지고 그렇죠.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서울시장 선거의 과정을 보면 이길 것 같은 후보군이 있어요. 일단 그 옛날에도 홍사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만 해도 홍사덕 의원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명박 후보가 나온 거예요, 당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회창 총재의 마음이 이명박에게 있다라는 게 당내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당내 주류가 이명박을 지지를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홍사덕은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때는 이제 맹영규 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잘 줄만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근데 상대가 강금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강금실한테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20며칠, 10며칠 만에 맞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갑자기 투입을 해서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죠. 상당히 실망감을 또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팽당했다. 근데
당 지도부는요, 누구든지 내가 돌려봐서 이기는 사람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당내 주류는 선거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분도 나가서 떨어지면 이분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지만 그 사람을 내보낸 당 지도부도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잔인한 거죠. 예. 2002년에요. 그때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 할 때, 그때 이인재 노무현 두 사람이 1등, 2등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이고, 제가 그때 청와대 취재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아는 바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그 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동교동계의 힘을 한쪽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게임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권노갑 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노갑 얘기가 예. 곧 DJ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사실상 동교동계의 그 표를 노무현 후보 쪽으로 몰아줬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역전을 한 것이라는 게 뭐 제가 아는 바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일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누구를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그렇다면 옛날에 권노갑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과연 그러면 친박계에 있느냐? 박심이 없더라도 내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량과 뭐 조직과 뭐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서청원 의원이 그 정도 역할을 자기 재량을 가지고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없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없다는 결국은 없어야 된다가 정답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몽준 의원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출마를 했는데 이른바 당의 주류라고 하는 친박들이 왜 당원도 아닌 사람을 계속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본인은 지난 대선 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세 번째는 지금도 당내 비주류의 핵심. 네 번째는 현재 친이계인 이재호 의원과도 친한 어떤 정말 비주류. 그러니까 개파로 가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준석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없다. 이러면 좋죠.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게 과거보다는 누구한테 확 몰아줘서 친박계가 전부 다 누구를 김 씨를 민다. 이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필패할 겁니다. 필패.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게 알려주면 필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선이 지금 일단 새누리당은 불리하다고 보고 경선으로 바람몰이 흥행몰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선에서 만약에 어느 한 후보가 이거 게임할 필요 없다라고 판을 깨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건 이제 경선이 무너지면 관심이 확 줄거든요. 근데 지난 2011년 제가 그때 취재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의 박영순 후보, 그리고 시민 후보로 박원순 후보가 나왔었고요. 두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취재를 다 들어갔었다고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는 나경원 후보였는데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론의 관심이 박원순, 박영선 누가 될까? 그렇죠. 누가 후보될까가 계속 신문 일면에 나오고 방송 뉴스에 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으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게 대선 주자급 후보들로 계속해서 저렇게 누가 이길 것이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지금 언론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박원순 후보가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러면은 신당 후보와 박원순 후보 경선도 붙여보는 거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선이 성공하려면 누구의 입김도 여기는 없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가 되는 경선을 만들어줘야죠. 예. 이혜훈 전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가 3만 표? 저 한 3만 27표로 당선됐을 때. 이거 방송이니까 전혀 무시한 적 없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혜훈. 지금 관심 대상, 아직은 이제 다른 분들이 관심 대상입니다. 이혜훈 이분이 그때 14,454표로 2등 했어요. 3등이 누구냐면 심재철 최고위원 11,000표, 3,000표 차이가 났어요. 3등하고. 그러니까 득표력이 굉장히 같은 친박계 유기준, 홍문종 다 눌렀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면 이 캐스팅 보트 이상의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혜훈 전 의원 최고위원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
이혜은 전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은 며느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이제 좀 예쁜 둘째 며느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러면은 그 포지셔닝을 뭘 할 것이냐? 일 잘하고 듬직한 맏며느리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마 본인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지만 나는 새누리당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그 재정을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 사안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경쟁력 있고 전략가고 또 의원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20초. 네. 20초 얘기하세요. 마지막 클로징이랍니다. 클로징. 네. 이제 민심은 천심이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장관님들도 다 민심은 천심이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 뭐 육사 지방선거 다 안철수 신당까지 육사 지방선거 보고 있는데 민심은 천심이다.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윤진숙 전 장관 얘기를 클로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진흙 속에 진주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엘리트주의를 깨려 했던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떠나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진흙 속 진주였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진흙 속 진주는 있습니다. 네. 저는 김황식 정몽준 빅매치에 대해서 박원순이 떨고 있다.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예선이. 그래서 이 본선이 오히려 이 본선보다 예선이 더 재밌어지면 정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